책 읽어주는 남자 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그동안 모두 무탈하게 잘 지내셨죠? 새삼스럽지만 계속해서 제 영상을 좋아해주시고 많은 응원과 댓글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서인웅님의 골든 헤빗이란 책입니다. 그럼 먼저 책 소개해드릴게요. 생각은 정확하게, 소통은 담백하게, 결과는 완벽하게, 일 잘하는 프로의 감각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대기업 삼성전자부터 스타트업 쿠팡, 글로벌 기업 부킹닷컴까지 최고의 프로페셔널들에게서 배운 성공의 비밀.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하게 되는 고민이 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나는 어떤 경쟁력이 있지? 트렌드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 고민의 깊이가 깊어진다. 대기업에서 인정받으며 일하던 이 책의 저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는 초고속으로 성장 중이던 스타트업을 거쳐 글로벌 기업의 해외 본사로 향했다. 더 넓은 무대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시험해보기 위한 도전이었다. 막상 가보니 난관일 것으로 예상한 언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최고의 전문가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거침이 없었고, 한국에서라면 조심스럽게 전달됐을 부정적인 피드백도 눈앞에서 돌직구로 날아와 꽂히곤 했다. 또 무슨 일이든지 근본적인 동기가 충족되지 않으면 선뜻 움직이려 하지 않았으며 의견 충돌을 피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조직 문화 속에서 저자 또한 치열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팀워크를 쌓아나가며 급변하는 사회에서 변함없을 경쟁력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문제의 근본을 묻는 왜에서 출발하는 정확한 생각, 논리에 근거한 내용으로 감정 낭비 없이 상대를 움직이게 하는 담백한 소통, 서로가 기대하는 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도출해내는 완벽한 결과물. 더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부분이 습관처럼 능숙했고, 저자는 이것이야말로 모든 직장인에게 필요한 골든 헤빗이라고 생각했다. 이와 같이 글로벌 기업에서 스마트한 인재들과 일하고 있는 저자는 이러한 능력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학습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은 매일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일이 두려운 독자들에게 불안을 걷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이 책은 삼성전자, 쿠팡, 현재는 세계 각국 엘리트들이 모인 부킹닷컴에서 경험을 쌓고 계신 서인웅님의 황금 습관을 가득 담은 책으로 일을 잘하고 싶은 혹은 직장 내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직장인분들께 특히나 도움이 될 책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첫 번째 파트인 미래를 여는 습관의 발견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파트 1. 미래를 여는 습관의 발견. 챕터 1. 21세기형 인재가 되어야 하는 20세기 인류에게. 함께 일하고 싶은 스마트한 직장인들의 공통점. 지난 3년간 부킹닷컴의 세계 각국에서 온 동료들과 일하면서 세상에 정말 스마트한 사람 많다고 느꼈다. 물론 한국의 직장에서 일할 때도 스마트한 사람들은 많았다. 하지만 이곳에서 느낀 스마트함, 즉, 일 잘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그들에게서 조금이라도 배우기 위해 이들의 공통점을 찾아봤다.
문제를 근본부터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것. 본인 혹은 소속된 팀의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 좀 더 넓고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 이렇게 발견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 실행 계획을 상대에게 간결하고 쉽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몇몇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자신만의 프로세스를 프레임워크화해서 사내에 전파하기도 했다.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일 잘하는 것을 넘어 사내의 이름을 알리게 된다. 일 잘하는 사람은 티가 난다. 내가 스마트하다고 느낀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직원을 보며 한 번은 동료와 이런 대화를 나눴다. 얼마 전에 엘이랑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신규 서비스 기획 업무를 했는데 그 친구 진짜 일 잘하더라. 전혀 생각도 못했던 시각에서 문제를 근본부터 바라보고 가설을 세우더라고. 그러고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일의 우선순위를 나누는데 문제 해결 능력이 출중했어. 덕분에 협업하는 입장에서 우리 일도 수월하게 풀렸어. 맞아, 인용. 나도 몇 번 미팅에 함께 참석한 적이 있는데 얘기를 논리적으로 하는 데다 스토리텔링도 참 잘해서 딴 생각을 할 틈이 없더라고. 눈치챘는가? 동료와 내가 L의 특징으로 꼽은 것들은 모두 위에서 언급한 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해당한다. 즉, 비판적으로 생각해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잘 스토리텔링하는 능력이 바로 우리 사회와 조직에서 요구하는 핵심 업무 역량이며 이는 모두 소프트 스킬의 범주에 속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버드 대학교의 데이비드 데밍 교수가 2017년에 공개한 논문에 따르면 고도의 소프트 스킬을 요구하는 직업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1980년부터 2010년까지 30년 동안 이런 직업군이 전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늘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고도의 수학적인 지식을 요구하지만 소프트 스킬의 비중은 적은 직업의 수는 3% 감소했다. 또한 노동시장 분석 업체인 버닝글라스가 2015년 미국의 채용 공고 수백만 개를 분석한 결과 지원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의 3분의 1이 소프트 스킬이었다고 한다. 심지어 고도의 하드 스킬이 요구되는 기술 분야 지원자들에게 요구하는 능력 중 4분의 1 이상이 소프트 스킬이었다. 이렇게 변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춰 최근 MBA 교육 과정에서도 소프트 스킬 관련 과정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채용 담당자들이 지원자에게 지식이나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등의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코세라나 유데미와 같은 글로벌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도 다수의 소프트 스킬 관련 강의를 제공한다. 직무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하드 스킬은 입사 전후의 트레이닝을 통해 상대적으로 쉽게 익힐 수 있지만 소프트 스킬은 좀 다르다. 사실 표준화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분야가 아닌데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입사 후 그 필요성을 느껴 공부를 시작해도 시간을 들인 만큼 능력이 바로 향상되지도 않는다. 지식의 습득과 반복적인 실천을 병행해야 익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챕터 2.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 효율적인 소통과 조화로운 협업에 필요한 것. 그렇다면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소프트 스킬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프롤로그에서 잠깐 설명했듯이 다른 사람들과 효율적이고 조화롭게 소통하여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능력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조직이나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원활히 일하면서 성과를 내고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사람을 다루고 사람과 교류한 능력이나 태도, 사회적 혹은 감성적 지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는 되지만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혀 낯선 개념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더십이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능력이 모두 소프트 스킬에 해당한다. 또한 환경의 변화에도 팀의 성과를 유지하는 방법,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스트레스 관리 능력 등도 소프트 스킬로 분류된다. 글로벌 취업 포털 사이트인 링크드인의 조사 결과 구직 시장에서 수요가 가장 큰 소프트 스킬 탑 10은 다음과 같았다. 커뮤니케이션, 조직 관리, 팀워크, 시간 엄수, 비판적 사고, 사회성 및 사회적 교류 능력, 창의성, 상호 간 커뮤니케이션, 적응력, 친근함, 평균만 하는 사람 vs 그 이상을 보여주는 사람. 소프트 스킬의 그 반대 개념인 하드 스킬도 있다. 하드 스킬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소프트 스킬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드 스킬은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단순히 육체적인 숙련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한 지식이나 방법, 혹은 프로세스 등에 대한 성숙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무 업무를 위한 엑셀 사용법,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프로그래밍 지식과 경험, 마케터들이 데이터를 추출해서 분석하는 기술적인 능력, 유튜브에 콘텐츠를 올리기 위해 영상 데이터를 편집하는 기술, 웹사이트를 디자인하는 기술, 회계와 세무 처리를 위한 기술 등이 모두 하드 스킬에 해당한다. 흔히 전문성이 있다, 기술이 있다 라고 말하는 능력들이다. 소프트 스킬과 하드 스킬에 대해서는 각각의 정의만으로도 어느 정도 감이 잡혔으리라 생각한다. 직장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려면 최소한의 하드 스킬을 갖추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 업무를 위한 자리에 데이터베이스 사용은커녕 엑셀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직원을 채용할 수 있을까? 회사 입장에서 해당 직무의 기본적인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다시 위의 사람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지식과 경험을 갖췄다는 걸 증명해 채용을 결정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이미 이 회사에는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이 한 명 더 있다. 두 사람의 업무 숙련도는 같지만 상사나 동료들과 소통하는 방식과 태도는 전혀 다르다. 원래 있던 직원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해서만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상사에게 이메일로 전달한다. 하지만 상사는 첨부 파일을 열어봐도 어떤 결과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어 매번 그 직원을 불러서 추가 설명을 요구한다. 반면 새로 채용된 직원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나 표로 정리하는 것은 물론 이메일을 보낸 후에는 상사와 짧은 1대1 미팅을 통해 직접 분석 과정과 결과, 문제 해결을 위한 본인만의 가설까지도 전달한다. 만약 다른 동료나 팀에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면 직속 상사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분석 결과를 공유해 주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엔 프레젠테이션도 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늘 피드백을 요구하며 어떻게 하면 상사나 동료들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게 보인다. 당신이 상사라면 어떤 직원을 더 신뢰하겠는가? 중요한 업무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일을 맡기겠는가? 당연히 후자를 더 좋게 평가하지 않을까? 이렇듯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드 스킬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가 기대를 넘어선 성과를 내고자 한다면 그에 걸맞은 소프트 스킬이 필요하다. 챕터 3. 오해와 갈등이라는 추가 비용 절약하기. 지구는 둥글고 우리는 함께 일한다. 현대 사회는 왜 소프트 스킬을 갖춘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걸까? 사실 답은 쉽다. 우리는 모두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의 교류 없이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심지어 다른 사람과 떨어져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도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과의 최소한의 교류가 필요할 테다. 그러니 회사와 같은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매일 얼마나 많은 사람과 교류하는지는 굳이 덧붙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프리랜서도 마찬가지다. 주 업무를 하는 동안은 혼자 집중해서 일할 수 있지만 클라이언트들에게 본인을 알리고 업무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협의하며 피드백을 주고받는 외부 일정의 접점에는 모두 사람이 있다. 그런데 혹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비용으로 환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는가? 굳이 통계를 들지 않아도 미숙한 커뮤니케이션으로 갈등과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단순히 친구 사이에서의 다툼이라면 굳이 비용으로 계산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지만 회사에서 상사와의 갈등으로 부하 직원이 갑자기 퇴사를 하거나 임원이 내린 전략적인 결정을 실행 단계에서 잘못 해석해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는 돈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 비용이 된다. 고도로 분업화된 현대 조직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커뮤니케이션이 오고 가고 이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이나 오해를 최소화했을 때 불필요한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기업들은 이 부분은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트레이닝을 통해 직원의 소프트 스킬을 향상시키려 하고 이미 그 역량이 뛰어난 인재들을 채용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2018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한 100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00대 기업이 꼽은 인재가 갖춰야 할 역량 1위가 소통과 협력이었다. 2013년에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 해당 항목이 7위였던 것을 되짚어보면 최근 들어 소통과 협력 능력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보고서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직원은 상사를 꼰대로 인식하고 반대로 상사는 자기 직원에 대해 자신의 것만 챙기는 요즘 애들로 치부하는 경향이 심해지는 등 기업 내 소통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소프트 스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사회가 다음과 같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점점 수평적이 되어가는 조직 문화로 대인관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도 소프트 스킬은 기계가 대체하기 쉽지 않다. 잦은 이직이 일반화된 노동시장 속에서 빠른 적응력이 요구된다. 조직 문화가 평평해지고 있다. 수평적으로 변해가는 조직 문화 속에서는 대인관계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사회 혹은 조직의 계급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업무상 중요한 정보들은 높은 직급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끼리만 공유했고 그들은 그 특권을 기반으로 사회와 조직을 움직였다. 이런 경험과 이를 기반으로 한 감은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상사의 권위와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공고히 하는 기반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인터넷의 보급으로 정보의 비대칭이 줄어들었다.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힘들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도 대중의 지식과 지혜를 쉽게 빌릴 수 있다. 또한 사내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도
예전에 비해 훨씬 쉬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직급과 경험은 빠른 속도로 그 권위를 잃었고 조직 문화 또한 점점 수평적으로 변해가는 추세다. 이젠 어떻게 정보를 독점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이 수많은 정보에서 인사이트를 뽑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남들과는 다른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또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넘어 다른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어떻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해졌다. 내가 속한 부서뿐 아니라 다른 부서원들과도 유용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상사와의 관계가 조직 내에서 나의 성과와 성공을 좌우했기에 상사가 지시한 일만 잘 수행해도 조직에서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조직 문화가 수평적으로 변하면서 단순히 지시하고 일을 잘 수행하기만 하면 되는 시대는 끝이 났다. 물론 상사와의 관계는 조직 생활에서 여전히 무척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제는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공감과 설득, 동기부여를 통해 조직을 움직여야 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다른 부서원과의 교류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소프트 스킬은 기여도가 높은 능력이다. 기계는 인간의 창의성을 보조할 뿐이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도 소프트 스킬은 기계가 대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 수십 년 후에 기술이 얼마나 발전해 있을지 상상해 본 적 있는가? 솔직히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나도 당장 1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를 상상하기는 힘들다. 1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 이렇게 널리 사용되지 않았고 머신러닝이라는 용어는 들어보지도 못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아주 가까운 미래를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꼭 IT 업계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살핌으로써 파악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쿠팡 같은 사이트를 통해 쇼핑이나 장보기를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온라인으로 해결하고 퇴근 후에는 배달의 민족과 같은 음식 배달 앱으로 전화 통화 없이 치킨을 주문한다. 또 미디어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주식 투자 서비스 등의 소식을 계속 전해주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만 본다면 참으로 편한 세상이 된 것이다. 위와 같은 예만 봐도 비즈니스와 기술의 발전은 사람들의 시간을 아끼면서도 편리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손이 닿는 부분은 소프트웨어나 기계가 도입되는 것에 비해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인간은 실수하기 쉽고 예측이 불가능하며 신체적인 한계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을 위해 발달한 것들이 일자리 감소 등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이러한 트렌드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겠다. 그럼에도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러한 기술을 사용해 비즈니스를 만들고 목적을 달성하려는 주제가 사람이라는 점이다. 기술은 목적이 아닌 도구이고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사람이다. 효율성의 축으로 특정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리가 기술 혹은 기계로 대체되더라도 이를 사용해서 시장과 사회의 문제를 분석하고 창의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사람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엑센추어가 2017년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공개한 리포트에 따르면 회사가 직원들에게 리더십, 창의성, 감성 지능, 비판적 사고 능력 등의 소프트 스킬의 교육에 충분한 투자를 한다면 인공지능과 같은 자동화 기술에 위협받을 수 있는 일자리의 비중이 10%에서 4%로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엑센추어는 또한 역설적이게도
리더십이나 창의성 같이 다분히 인간적인 능력들은 미래에도 계속 유효할 것이며, 소프트 스킬과 기술의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직은 직원들을 일자리에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원들을 돕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기계가 대체하기 힘든 소프트 스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일터를 넘어 광의의 사회에서도 비판적인 사고 능력은 중요하다. 기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공익적인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도 적절한 소프트 스킬이 필요할 것이다. 이직이 잦은 사회일수록 빠른 적응력이 중요하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희미해질수록 빠른 적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요즘 사람들은 수렵시대 사람들처럼 자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회사 혹은 사회에서 살아남는다라는 표현을 쓴다. 왜일까? 소위 386 세대라고 불리는 우리의 윗세대에서는 한 직장에 충성하면 퇴직 전까지 월급이 보장되는 평생 직장이 당연한 것이었다. 나의 아버지도 20년 이상 한 직장에서 계속 일하셨다. 하지만 1997년 IMF 이후 망하지 않을 것 같던 대기업들조차 부도가 나면서 이런 사회 상황과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다. 생각해보면 나도 2007년 삼성전자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서 여기서 평생 일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공무원 등 일부 직장을 제외하고는 정년까지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은 듯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임금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8년이었다. 잠깐 쉬운 계산을 해보자.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2017년 기준 82세이고 법적 정년은 만 60세이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만 25세 정도의 신입사원이 정년을 걱정할 때쯤이면 법적 정년 나이가 65세 정도 될 거라는 가정을 해보겠다. 그럼 이 신입사원은 지금부터 4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해야 한다. 40년 후에도 임금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이 동일하게 5.8년이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면 직장 생활하는 동안 7번 정도는 이직을 해야 한다는 결과값이 나온다. 물론 이직에도 자발적인 이직과 외부 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이직이 있을 테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항상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나의 경우 그렇게 길지 않은 경력이지만 지금까지 2번의 퇴사와 이직을 경험했다.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개발자에서 상품 기획 부서로, 그리고 해외 영업 부서로 2, 3년 주기로 직무를 바꿨다. 단순히 팀만 바뀌어도 새로운 사람과 조직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나는 팀이 아닌 직무를 바꿨고 아예 다른 산업, 다른 국가로 이직을 했다. 덕분에 2, 3년마다 새로운 사람과 조직, 문화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만 했다. 돌이켜보면 이직 후에 새로운 회사에서 제대로 업무를 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1년의 시간은 필요했던 것 같다. 미국 노동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노동자들의 근속 연수 중간값은 4.2년이었다. 보통 사람들이 새로운 회사에서 성과를 내는데 1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전체 근속 기간의 25%는 적응을 위한 시간인 것이다. 이를 다시 비용의 문제로 생각해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신규 채용한 직원이 최대한 빨리 본궤도에 오르길 바랄 것이고, 이직을 한 직원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런 적응 과정에서 수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오고 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 적절한 소프트 스킬은 적응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 참고로 링크드인에서는 아예 이런 적응력을 소프트 스킬의 하나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챕터 4.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좋은 성과와 관계의 비밀. 높은 성과를 위해 새로운 무기가 필요한 사람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얘기한 소프트 스킬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일까? 광범위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가장 쉬운 답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다. 이 사회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모두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고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교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직장에서 조직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한다. 특히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실무자급 직장인, 그리고 이제 막 팀장이 되었거나 곧 되실 분들이 가진 현재 진행형의 고민을 함께하며 도움을 주고 싶다. 또한 외국계 기업으로의 이직이나 해외 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나의 사례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에 속하는 분들에게 왜 소프트 스킬이 특히 더 요구되는 것인지 조금 더 살펴보자.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실무자들에게 20대 중후반에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이제 2년에서 5년 정도의 업무 경력이 있는 분들이 이 카테고리에 속한다. 직업에 따라 정도는 다르겠지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하드 스킬은 익힌 상태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이제는 능력과 경력 측면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시기이다. 사내에서 더 큰 역할을 맡을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본인에게 맡겨진 일에만 집중해서 업무를 마치면 됐던 신입사원 때와는 달리 이제는 업무의 흐름에 따라 직접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수와 팀장 등에만 한정돼 있던 업무 관련 인간관계도 넓어지게 된다.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 팀을 대표해서 관련 부서 혹은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 이에 따라 각 부서 및 회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의 필요성이 커진다. 본인에게 필요한 소프트 스킬을 익혀 성과를 낸다면 프로 직장인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 좋은 매니저가 되고 싶은 주니어 팀장들에게 이제 매니저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혹은 곧 매니저급으로 승진하실 분들 중에 준비된 채로 이를 맞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본다. 대부분 시행착오를 통해 좋은 매니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특히 본인에게 더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인지 등을 알게 된다. 매니저 역할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매니저는 팀의 방향을 잡고 팀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업무 성과를 내야 하는 포지션이다. 그 과정에서 팀원 개개인의 성장까지 가이드해주는 멘토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초급 매니저의 경우 40, 50대 관리자들과 젊은 실무자들 사이에서 완충제 역할을 할 필요도 있다. 흔히 말하는 밀레니엄 시대의 특징을 최대한 이해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을 조율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렇듯 잠깐 이상적인 매니저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능력의 대부분이 소프트 스킬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굳이 초급 매니저를 언급한 것은 이들이 초기에 시행착오를 조금 덜 하면서 좋은 매니저에 대한 틀을 잡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 준비되지 않은 매니저가 조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더 컸던 듯하다. 물론 이 책을 읽더라도 시행착오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초반에 기본적인 방향을 잡아주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국계 기업 혹은 해외 취업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토종 한국 기업과 외국계 기업에 일하는 방식은 상당히 다르다. 특히 해외에서 일하게 될 경우에는 그 차이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생각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고 그에 따라 조직 문화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나의 경우 암스테르담에 있는 부킹닷컴 본사로 이직 후 1년여는 서로 다른 배경들을 이해하고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었다. 동서양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사내 문화 자체가 무척 달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여러 동료들에게 피드백을 자주 요청했다. 그러면서 심리적으로도 많은 자신감을 얻었고 부족한 점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었다. 피드백을 통해 현재 나의 상태를 알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 이런 것들도 모두 소프트 스킬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 책에서 따로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취업 관련 내용의 지면을 할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 언급한 많은 사례들은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환경에서 참고한 것이기에 도움이 될 만한 지점들이 있을 테다. 물론 유럽에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 기업에서 일한 경험을 모든 외국계 기업의 경험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어떤 분위기에서 일하고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만 일하는 환경에 처하면 문화와 언어가 우리의 소통 방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쳐왔는지 경험할 수 있다. 그렇기에 차이를 이해하고 명확히 소통하는 소프트 스킬이 더 중요해진다. 이 책을 통해 특히 만나고 싶은 독자의 유형을 굳이 세 가지로 특정한 이유는 내가 경험해온 과정이기 때문이다. 비록 화려한 경력과 이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내 경험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공감하며 읽어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소프트 스킬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에 위의 세 가지 유형에 속하는 독자가 아니어도 이 책의 내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파트 2, 3, 4를 유의 깊게 보길 바란다. 다음 파트에서는 소프트 스킬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